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583만 대입니다. 길고 길었던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한글날입니다. 이미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이번 연휴 때 혹시 고속도로 이용해 보셨습니까? 특히 지난주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잖아요. 그리고 연휴가 길어서 추석 전후로 여행을 떠난 분들도 많던데, 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교통량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1583만 대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보다 14% 가까이 증가해서 교통량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 많은 교통량과 또 열흘이라는 연휴가 우리 내수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최고 관심사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지표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내리막길을 다시 탔기 때문인데요. 이런 연휴가 이런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과연 걸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연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 곧 드러날 텐데요. 사상 유례 없이 푹 쉬었던 만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10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할 때가 가끔 있죠. 특히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분들은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기름 넣을 때마다 쳐다봅니다만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직업입니까? 하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주말부터 아침까지 나온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주일 쉬셨네요. 그렇죠. 저도 추석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뉴스도 쉬지요. 기자들도 뭐 특별하게 그렇죠. 취재할 만한 게 많지는 않고, 취재 인력, 필수 인력 빼고는 대부분 이제 저희들도 쉬죠. 예. 특히 연휴 때 뉴스 들으시면 아침에 들었던 뉴스 또 나오는데? 라는 생각 계속 네. 들으셨을 겁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쉬었는데 미국은 안 쉬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지금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네요. FTA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2차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2차 협의가 열렸는데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부가 그 자료를 하나 냈어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의 FTA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자료를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개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서로가 양국이 논의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이라고 보면, 이번 2차 공동위원회에서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모든 절차를 국내,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걸 놓고 이제 언론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백기를 들었다, 결국에는 뭐 한 달여 만에 바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조금 반박을 했죠. 사실상 변한 거는 없다. 우리는 항상 국익에 맞도록
이게 절차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든 걸 조사해보고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었고 이번에도 예. 사실상 개정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나가지만 국내 여러 가지 절차를 통상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개정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목표로 조사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논의의 대상이었는데 예. 이제는 개정을 하자는 거는 이제 논의의 대상에서 서로 이제 제외가 거기에 됐고요. 대해서는 예, 합의가 됐고. 됐고요. 그러니까 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면 개정이냐 아니면 부분 개정이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절차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FTA라고 하는 건 두 나라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면 하는 거라서 네네. 어떤 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두 나라가 개정을 염두에 두고 또는 개정의 합의를 개정이라는 방향에 서로 공감이 있다면 네. 개정되겠네요. 바뀌겠네요. 그렇죠. 개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사실상 2차 공동위원회에서 개정을 염두에 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폐기하겠다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 이게 공수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끝까지 개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국은 그럼 파기해라고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TA를 통째로 없었던 걸로.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럼 그래 개정을 일단 염두에 두고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득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끌고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하고 국내 네. 절차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벌고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교 통상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사실이 어떤지 여부와 관련 없이 양국에서 나오는 그 발표나 보도들이 실제로 팩트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게 바깥에서 지켜보는 것이 뉴스만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바꿔주는 그런 분위기라면 미국의 요구가 뭔지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미국은 뭘 좀 해달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FTA 개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야, 자동차나 철강 예.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우려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1차 공동위원회 때 미국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 쪽에 대한 개방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농축산물은 FTA 하기로 한 후에 서로 다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국 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 협상을 맺으면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 전면 개방을 하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에 무관세를 예. 할 경우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당시에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전체 품목 중에 대부분의 품목을 2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578개 농산품은 즉시 개방을 했고요. 1499개 품목은 2년에서 20년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이제 없애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이 한 545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조금씩 관세를 낮추겠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럼 15년 이상 할부로 우리가 구입하기로 했던 걸 네. 할부하지 말고 이제 한꺼번에 다 하자. 일시불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구매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야가 FTA를 통해서 쇠고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면 무관세를 하자라고 강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을 더 확 넓히는 부분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반면에 지금 보면 그 세이프가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선 다른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너무 잘 팔리고 네.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에 별로 못 판다. 이게 FTA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그 양국의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거고 네.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게 FTA 때문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 논리는 먹혔는데 FTA라고 하는 게 자유무역 협정인데 왜 한국은 농산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팔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 좀 빨리 장벽을 없애라고 하는 건
자동차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의 명분이 좀 더 있어 보이네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훨씬 미국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죠. 당초에 이제 우리 산업보호, 우리나라의 그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예. 야, 이거 너무 길다, 너네. 너네 이제 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으니까 관세 무관세로 다 가자라고 예. 주장하는 게 아까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걸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아픈 부분을 찌르고 왔네요. 네. 우리나라 세탁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조치를 미국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세탁기가? 세탁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빨래도 잘 되고요. 잘 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 이제 월풀이라는 제조사가 있어요. 이 제조사가 워낙 한국산 세탁기들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예. 미국의 무역위원회에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걸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 덤핑으로 팔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예, 가격도 좀 싸고 여러 예. 가지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제소를 했고요.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와 관련된 예비 판정에서 자국 산업 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관세를 올리는 등의 이제 세이프가드라는 게 발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게 발동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단계가 남았는데요. 오는 19일 날 그 각 제조사들, 그러니까 제소한 월풀 대표부터 삼성과 LG까지 제조사들의 대표가 참석하는 공청회가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투표를 통해서 제재 방법과 수위가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우리나라 쪽에서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가 올라가든 수입 물량 자체가 줄어들든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통화수화프 협정 이것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쪽이 별 얘기가 없으면 네. 되게 전세 계약은 양쪽이 별 얘기가 없으면 계속 사는 건데 네. 이건 통화수화프는 양쪽이 별 얘기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면서요. 예, 종료되는 겁니다. 이 통화수화프라고 하는 게 듣기로는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외화가 필요하면 네네. 두말 않고 꿔준다. 그렇죠.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는 네네. 그런 약속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그 범위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규모 한도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위안화로 3,600억 위안이고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64조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이제 중국하고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받는 정도고 우리나라가 이런 통화 스와프들을 국가들하고도 맺고 있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아시안 전체하고도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전체 규모가 달러로 1,22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의 규모가 1,220억 달러. 예. 이게 중국까지 포함된 건데요. 중국이 이제 아까 위안화로 말씀드렸는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550억 달러 정도니까 전체 통화 스와프의 절반 정도 한 45, 6%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화 스와프 규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라고 해서 네. 급할 때 달러가 필요하면 즉 갑자기 반도체나 세탁기가 수출이 안 되는데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름은 사서 써야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없으니 어떡하느냐. 그럴 때 갖고 있는 비상금이 일종의 외환 보유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 통화 스와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환 보유액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고. 예.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예. 다른 은행에 있는데 야 잠깐 우리 좀 빌려줘. 금방 갚을 알겠어요. 테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마이너스 통장 받을 때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한도로 받는데 이게 내일이 계약 만료예요. 중국이. 마이너스 통장. 예. 이거 연장 안 되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쓸 돈이 없어진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크다. 그것도 규모가 좀 큰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만료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양국 중에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좀 아쉬운 계약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환 보유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예. 우리는 이제 외환 보유가 물론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지만 다른 대외 정세에 따라서 이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 대비 차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공부 잘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서석윤 씨가 오랜만에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질문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는데 크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 대상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둘 다. 근데 굳이 업무를 나누어 보면 애널리스트는 말 그대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펀드 매니저는 그 분석을 참고해서 펀드의 돈을 실제로 굴리고 투자하고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얼마나 사업을 요즘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애널리스트가 하면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인데 우리가 펀드 가입하면 그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고요. 펀드 매니저는 투자할 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참고합니다. 야구에서 투수하고 포수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포수가 이런 공을 던지자라고 하고 투수한테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투수는 그 사인을 보고 대개는 공을 던지는데 늘 사인대로 던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투자를 운전에 비유하면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예를 들면 앞에 장애물 있어요, 돌아가세요, 과속 단속 구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고요. 실제로 그걸 참고해서 운전하는 운전사가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풀어드리죠. 청취자 한경희 씨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차가 멈춰 있을 때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놓는 게 기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까? 오토를 운전하시는군요. 아니면 그냥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만 잘 밟고 있는 게 나은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추석 연휴 때 운전 오래 하셔서 아마 이런 고민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인터뷰할 때 저희도 이런 질문 여러 번 드려봤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잠깐 멈춰 있을 때마다 D에서 N으로 중립으로 기어를 바꾸면 기름은 조금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기어를 바꿀 때 필요한 부속인 미션이라는 게 빨리 망가진다. 그런데 그 미션 한번 망가지면 그 가격이 매번 기름값 조금 아끼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중립으로 바꾸지는 마시라 이런 조언이고요. 요즘에는 차가 멈춰서면 저절로 기어가 중립으로 자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기능이 달린 차들도 있긴 한데 그런 차가 아니라면 일부러 손으로 중립으로 바꾸지는 마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더군요. 저희도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뭐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매장에서 실수로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혹은 직원의 부주의로 손님을 다치거나 할 때가 있지요. 뭐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를 입은 분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큰 돈이 들면 안 되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서요. 이건 또 어떤 보험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일상생활 피해 배상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옆집 아이랑 싸웠는데 뭐 어디 잘못 쳐서 네. 많이 다쳤다 뭐 그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혹시 뭐 몇 층에 옥상에서 뭘 놀다가 조약돌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저런. 밑에 자동차에 딱 박혀서 유리가 깨졌다든가 네. 이런 일을 벌어지면 부모가 책임을 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보험회사에 아유 큰 돈 들게 생겼습니다. 돈 주세요 하는 그런 보험이에요.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냥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상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 그런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네. 다치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예. 뭐 예. 고의나 아니면 구타, 폭행으로 인한 것들은 안 되고요. 예. 실수로 자기끼리 장난치고 놀다가 어떻게 팔을 휘둘렀는데 뭐 운 없게도 참 애매하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그거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또 물건을 망가뜨렸다라고 한다면은 네. 일정 부분의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네. 혹시 손님이 다친다든가 그렇죠.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일상생활이 아니죠. 그분들의 업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말 그대로 이 내 직업과 관련 없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게 예. 영업배상 책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은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예. 꼭 가입해야 하는 네. 게 있습니까? 아, 꼭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는 영업배상 책임은 의무는 아니고요. 예. 업종에 따라서 기존의 의무적인 보험들은 있습니다. 뭐 화재보험, 노래방이나 예. 아니면 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야 그건 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말고도 올해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화재를 포함한 붕괴나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손님들이나 뭐 제3자에게 이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들이 꽤 많은데요. 19개 업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예.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구평형으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 되는 예. 음식점이나 아니면 지하상가, 숙박시설 그래서 조금 넓죠. 포괄적인데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크게 부과가 됩니다. 네. 보통 적게는 1일당 10,000원에서 기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에 6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하루에 6만 원이면 1년 동안 깜빡 잊고 내지는 일부러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꽤 크네요. 굉장히 크죠. 1,000만 원 넘는 돈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예. 올해 말까지는 근데 계도 기간으로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특수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이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 건물은 연면적 900제곱미터 넘는 건물, 뭐 네.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위치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은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왜 가입이 면제가 되냐면 예. 이 특수 건물은 건물 소유주가 그 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주가 가입하기 때문에 여기 온 손님이 다치더라도 일단 배상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입이 면제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업종에서 사고가 났다. 예.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배상금이 지급이 되겠지만은 예. 나중에 그 보험사에서 이 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그럼 나한테 어차피 책임을 물을 거면 내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게 안전하죠, 사실은. 건물주가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은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 업주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네. 사실상 거기에 찾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어쨌든 누구에게든 보험금은 받는 거니까 배상은 받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9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건물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상인은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큰 건물에 들어가 있는 가게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불나면 그거는 내가 내 돈으로 결국 물어줘야 될 거니까 그걸 그렇죠.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고. 네. 알겠습니다. 대개는 화재보험 말씀하시는데 예. 화재주 주로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가? 일단은 화재 보험은 진짜 말 그대로 화재에 대해서만 해주는데 예. 이게 화재가 아닌 건물이 붕괴라든가 뭐 다른 이유가 생겨서 폭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화재 보험에서 이제 배상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담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망가질 것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 것들도 포함하고 조금 보상금을 넉넉하게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연간 보험료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예. 뭐 위험 시설이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 외에 재난배상 책임, 좀 전에 말씀드린 화재, 폭발, 붕괴에 대한 거. 네. 이거는 이제 자기 시설은 보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예. 남의 것만 해주는데 이거는 한 100제곱미터당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 연보험료가. 네. 그러니까 과태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그렇겠어요. 얼마 전에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네. 화재보험 따로 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보내오셔서 저희가 전문가들 연결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은 좀 있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 말고 예. 일상적인 생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었던 예. 아이들이 남의 집 물건을 망가뜨렸다든가 생각보다 큰 돈 드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죠.
이것도 평소에 그럼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아니면 뭐 평소에 내가 가입해 있는 다른 보험에 별책 부록으로 이런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네, 그 들어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저는 여기에 암특약도 집어넣고 수술비도 넣었어요. 네. 다치면 골절했을 때 뭐 얼마 나와요. 이런 보험에 보면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네.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에 별책 부록으로 들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어떤 보험에 주로 들어 있어요? 그럼? 손해보험. 그러니까 네. 무슨 생명, 무슨 생명이라는 보험 말고 네. 무슨 뭐 삼성화재라든가 현대해상이라든가 한화손해보험이라든가 이렇게 뒤에 손해보험. 예. 예, 이쪽에서 가입하신 보험의 통합보험일 경우에는 네.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넣어주시는 편이세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보험이 있죠? 손해보험이면 주로 자동차 보험은 그럴 텐데. 네네. 그런 자동차 1년짜리 보험은- 말고 예. 장기 보험들 있죠. 그러니까 20년 납 뭐 100세 만기짜리 주로 암보험이겠군요. 그렇죠. 뭐 이른바 암보험이라고 불리는. 네, 뭐 암과 뭐 다른 특약들 사망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통합보험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생각하자면 태아보험 이런 것들 가입 많이 하잖아요. 예.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병원 갈 거 생각해서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병원비 대주는 보험 거기에도 들어 있어요. 혹시? 그렇죠. 실손보험 특약 외에 만약에 저는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면 대부분 이게 그렇게 큰 비싼 보험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다른 친구의 노트북을 갖고 다니다가 네. 뭐 어디 떨어뜨렸다든가 네. 잃어버렸다든가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가 혹은 아이들의 뭐 어떤 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네. 사람 다친 거는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예. 예, 물건이 망가졌다. 물건이 큰 돈 드는 게 망가졌다고 하면 네. 당황하지 말고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혹시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 다른 보험이 없나 찾아보는 게 요령이네요. 이게 그렇죠. 먼저. 찾아보시고 만약에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면 보험사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 그 특약만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한 달에 뭐 1,000원도 안 합니다. 보험료가. 아, 내가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으면 네. 거기에다가 그냥 별책 부록으로 전 빠져 있는데 요거 좀 추가시켜 주세요. 그 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보험을 난 가입한 게 없다. 실손보험도 김현우 소장님이 단독 실손으로 가입하라고 자꾸 추천해서 네. 보험료 싼 단독 실손으로만 했다. 네. 그리고 암보험도 안 들었다. 예. 그러면 다른 보험 가입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따로 가입해야 돼요? 요거 하나짜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걸 이 단독 실손처럼 단품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화재보험이나 네. 우리 집에 불 날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의 특약으로 또 별책 부록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게 따로는 가입 안 합니까? 안 해줍니까? 너무 싸서 아마 보험료가요? 예, 보험료가 뭐 한 달 보험료가 한 700원, 1,000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아. 이걸 별도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입하시려고 설계사님 한 분 보내주세요 하면 설계사님 차비도 안 나온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예. 종이값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할 수는 없으면 그럼 기존 보험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이미 끼워 넣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알아두고 있으면 혹시 이런 사고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 대상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업무 중이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면책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고의나 구타, 폭행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차량으로 인한 거.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문을 문콕 사고라고 하잖아요. 네네. 세게 열어가지고 아이가 세게 열어서 옆에 외제차를 찌그러뜨렸다. 그건 자동차 보험으로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안 되겠고요. 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대부분 실수에 의한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물건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제외하고 1억의 한도 내에서 네. 그러니까 뭐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이게 뭐 500만 원짜리 도자기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해야 되고 480만 원 정도는 보험으로 지급이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집에서 노트북으로 뭘 글씨를 쓰고 있어요. 네. 옆에 커피잔을 하나 갖다 놨는데 네. 아이가 툭 지나가다가 커피잔을 싹 쏟아서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됩니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안 되고. 그렇죠. 세대를 같이 하는 구성원이 망가뜨리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놀러 가서 예. 기자님 댁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커피를 엎었다. 그거는 이제 제 보험사에서 나올 텐데 네. 같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얼핏 들으니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와 아이 친구가 있으면 네. 친구의 부모가 예를 들면 제 친구라고 생각하면 야, 이번에 비싼 노트북 내가 하나 샀는데 네.
이거 물 엎질러서 고장 났다. 네. 근데 네가 가입한 안보험에 이런 게 있으니 네 아이가 네가 와서 한 엎질렀다고 걸로 해주라. 했던가 좀 해줘라라고 할 수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걸 못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확인은 할 텐데 그런데 예.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아니, 게 물론이죠. 네. 예. 굉장히 사실은 범죄의 범죄입니다. 범위인데.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면책 조항을 좀 많이 두긴 했고 자기 부담금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예. 원짜리 노트북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내 가족의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모든 경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살다가 뭐 물 청소했는데 아랫집에 튀었는데 아랫집에 뭔가가 뭐 좀 크게 고장이 났다든가 네. 하면 사람이 한 실수 말고도 예.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들. 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배관이 깨져가지고 밑에 물이 샜는데 그건 사실 제가 깨뜨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끔 아파트 살다가 예. 윗집에서 물 새요 그러면 네. 윗집에서도 특별히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살다 그렇죠.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네. 큰 돈 들여서 공사해 주잖아요. 아랫집에 물 계속 새면 못 사니까. 근데 그 시설 보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본인이 따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예. 그 물이 새가지고 밑에 만약에 도배나 벽지 이런 것들이 뭐 망가졌다. 예. 그래서 그걸 물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차이 그 새는 배관은 제가 고쳐야 되지만 그렇죠.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서 무슨 피해를 받은 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 대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의 구조를 좀 제대로 살펴서 어떤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까지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주유소에 갔더니 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입니다. 그런 플래카드 갖고 걸려있죠.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싸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그렇죠. 주유소 사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읽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죠. 그 근거가 있는 얘기죠. 음.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기름 1리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제가 9월 3주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휘발유는 547원이고 경유는 561원입니다. 경유가 좀 더 비싸죠. 경유가 좀 비싸네요. 예. 근데 실제로는 세금이 휘발유에 더 많아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비싸게 팔리는 그렇죠. 뭐 잘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교통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529원, 경유가 375원, 여기에다 교육세 15%, 주행세 26%, 여기다가 이거 다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 예. 이렇게 다 하면 1,423원이 되고요. 대략 그러면 주유소에서 1,500원에 팔면 리터당 네. 그러면 한 500원이 원가고 한 절반 정도. 대략 1,000원이 그렇죠. 세금이니까 850원 정도 보시면 되죠. 세금이 더 많네요, 훨씬.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그럼 깎아주시오라고 하면 그거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고 네. 그럼 그 세금 누가 내고 나라 살림은 뭘로 합니까라고 하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당연히 부분이라 필요하겠죠. 그냥 우리가 부담되니까 세금 깎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여러 가지 세목들 중에 네. 깎아주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세법 자체를 바꿔야 깎아줄 수 있는 세목이 있고 네. 그냥 대통령이 그럽시다라고 해서 이번에 연휴 때 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듯이 행정부에서 그냥 그럽시다 하면 깎아줄 수 있는 세목이 좀 달리 있다면서요? 달리 있는데 사실은 연동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 이거 기름값에 있는 세금 좀 내리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지금 정액제로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는 475원, 경유는 340원이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국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5원과 34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앞서 휘발유 529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이 금액의 30% 내에서 예. 더 붙일 수도 있고 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얼마라고 정해놨고 그렇죠. 대통령이 기준 금액만
딱 정해놓고 위아래 30%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기준 금액이에요? 아니면 위로 30%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래로 30%를 깎아놓은 지금은 위죠, 겁니까? 당연히. 예, 위로 11% 정도 조정을 해놓은 거고요. 아, 예. 예, 주행세도 26%. 주행세는 조금 밑으로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주행세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이 주행세는 뭐냐면 기름에 예. 포함있는 세금 중에 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입니다. 이 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이 지금 26%가 적용이 돼 있는데 원래 이것도 법률에는 36%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 12%에서 36%까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26%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조인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좀 바꿔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네.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는 세금 그럼 어디서 걷자는 말입니까? 라는 그렇죠. 거에 대한 고민이 안 풀리니 매 정권마다 나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 많이 붙으니까 그거 좀 깎아줍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갑니다만 그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네. 혹은 기름값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그렇죠. 있는데 한 500원 정도 되는 원가입니다만 그게 400원일 때도 있고 700원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구조로는 탄력적인 조절은 안 되게 되어 있죠. 네, 그게 최근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유류세를 이렇게 정해놓고 기름값 변동을 감안하지 않는 건 세수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무조건 기름에서 10,000원을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10,000원은 거둘 수 있는 고정된 구조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쌀 때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충격이 좀 오겠죠. 네. 그래서 이 변동 좀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 액 기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비싸면 예. 세금이 자동적으로 조금 내려가게 만들고 반면에 최저가를 정해놓고 네. 그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 예. 일정액이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충격을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정책적 효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세금을 좀 적게 걷고 네.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는 세금을 좀 많이 걷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리테일 프라이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네. 160엔이 3개월 연속 지속되면 이상이 예. 그러면 28엔을 세금을 내립니다. 아. 반면에 130엔 이하로 예.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다시 28엔을 높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름값이 급격하게 변화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가계 경제라든가 경제 생활에 영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획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좀 더 완충은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 세수에 유류세에 큰 부족분이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우리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많이 걷어서 돌려준 적이 있어요. 예. 개인들에게 돌려줬는데 환급을 해줬는데 골고루 혜택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그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이 누구나 어차피 유류세를 부담하니까 똑같이 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요즘엔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만 따로 보내주는 정책들은 쓰긴 쓰는데. 네. 알겠어요.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조사가 워낙 한국산 세탁기들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예. 미국의 무역위원회에다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걸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 덤핑으로 팔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예, 가격도 좀 싸고 여러 예. 가지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제소를 했고요.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와 관련된 예비 판정에서 자국 산업 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관세를 올리는 등의 이제 세이프가드라는 게 발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게 발동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단계가 남았는데요. 오는 19일 날
그 각 제조사들, 그러니까 제소한 월풀 대표부터 삼성과 LG까지 제조사들의 대표가 참석하는 공청회가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투표를 통해서 제재 방법과 수위가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우리나라 쪽에서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세가 올라가든 수입 물량 자체가 줄어들든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통화수화프 협정 이것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쪽이 별 얘기가 없으면 네. 되게 전세 계약은 양쪽이 별 얘기가 없으면 계속 사는 건데 네. 이건 통화수화프는 양쪽이 별 얘기 없으면 그냥 끝나는 예, 거라면서요. 종료되는 겁니다. 이 통화수화프라고 하는 게 듣기로는 양국 중에 어느 한국이 한 나라가 외화가 필요하면 네네. 두 말 않고 꿔준다. 그렇죠.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는 네네. 그런 약속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그 범위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규모 한도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위안화로 3,600억 위안이고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64조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이제 중국하고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받는 정도고 우리나라가 이런 통화 스와프들을 국가들하고도 맺고 있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아시안 전체하고도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전체 규모가 달러로 1,22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의 규모가 1,220억 달러. 예. 이게 중국까지 포함된 건데요. 중국이 이제 아까 위안화로 말씀드렸는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550억 달러 정도니까 전체 통화 스와프의 절반 정도 한 45, 6%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화 스와프 규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라고 해서 네. 급할 때 달러가 필요하면 즉 갑자기 반도체나 세탁기가 수출이 안 되는데 네네. 전체 품목 중에 대부분의 품목을 2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578개 농산품은 즉시 개방을 했고요. 1,499개 품목은 2년에서 20년까지 관세를 점진적으로 이제 없애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이 한 545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조금씩 관세를 낮추겠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럼 15년 이상 할부로 우리가 구입하기로 했던 걸 네. 할부하지 말고 이제 한꺼번에 다 하자. 일시불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구매라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야가 FTA를 통해서 쇠고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면 무관세를 하자라고 강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을 더 확 넓히는 부분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반면에 지금 보면 그 세이프가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선 다른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너무 잘 팔리고 네.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에 별로 못 판다. 이게 FTA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그 양국의 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거고 네.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게 FTA 때문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 논리는 먹혔는데 FTA라고 하는 게 자유무역 협정인데 왜 한국은 농산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팔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 좀 빨리 장벽을 없애라고 하는 건 자동차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의 명분이 좀 더 있어 보이네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훨씬 미국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죠. 당초에 이제 우리 산업보호, 우리나라의 그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예. 야 이거 너무 길다 너네. 너네 이제 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으니까 관세 무관세로 다 가자라고 예. 주장하는 게 아까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걸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아픈 부분을 찌르고 왔네요. 네. 우리나라 세탁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조치를 미국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세탁기가? 세탁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빨래도 잘 되고요. 잘 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 이제 월풀이라는 제조사가 있어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583만 대입니다. 길고 길었던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한글날입니다. 이미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이번 연휴 때 혹시 고속도로 이용해 보셨습니까? 특히 지난주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잖아요. 그리고 연휴가 길어서 추석 전후로 여행을 떠난 분들도 많던데 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교통량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1583만 대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보다 14% 가까이 증가해서 교통량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 많은 교통량과 또 열흘이라는 연휴가 우리 내수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최고 관심사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지표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내리막길을 다시 탔기 때문인데요. 이런 연휴가 이런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과연 걸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연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 곧 드러날 텐데요. 사상 유례 없이 푹 쉬었던 만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10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할 때가 가끔 있죠. 특히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분들은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기름 넣을 때마다 쳐다봅니다만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직업입니까? 하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논의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개정을 하자는 거는 이제 논의의 대상에서 서로 이제 거기에 제외가 대해서는 됐고요.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면 개정이냐 아니면 부분 개정이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절차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FTA라고 하는 건 두 나라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면 하는 거라서 어떤 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두 나라가 개정을 염두에 두고 또는 개정의 합의를 개정이라는 방향에 서로 공감이 있다면 개정되겠네요. 바뀌겠네요. 그렇죠. 개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사실상 2차 공동위원회에서 개정을 염두에 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폐기하겠다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게 공수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여부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끝까지 개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국은 그럼 파기해라고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TA를 통째로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럼 그래 개정을 일단 염두에 두고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득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끌고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하고 국내 절차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벌고 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교 통상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사실이 어떤지 여부와 관련 없이 양국에서 나오는 그 발표나 보도들이 실제로 팩트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게 바깥에서 지켜보는 것이 뉴스만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요구해서 우리가 바꿔주는 그런 분위기라면 미국의 요구가 뭔지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미국은 뭘 좀 해달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FTA 개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야, 자동차나 철강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우려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1차 공동위원회 때 미국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 쪽에 대한 개방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농축산물은 FTA 하기로 한 후에 서로
다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국 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 협상을 맺으면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 전면 개방을 하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에 무관세를 할 경우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당시에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주말부터 아침까지 나온 경제 뉴스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주일 쉬셨네요. 그렇죠. 김치영 기자께서도. 저도 추석 연휴를 예. 만끽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뉴스도 쉬지요. 기자들도 뭐 특별하게 그렇죠. 취재할 만한 게 뭐 많지는 않고. 취재 인력, 필수 인력 빼고는 대부분 이제 예. 저희들도 쉬죠. 예. 특히 연휴 때 뉴스 들으시면 아침에 들었던 뉴스 또 나오는데? 라는 생각 계속 네. 들으셨을 겁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쉬었는데 미국은 안 쉬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뭐 세이프가드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네요. FTA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2차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2차 협의가 열렸는데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부가 그 자료를 하나 냈어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의 FTA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자료를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개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서로가 양국이 논의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이라고 보면 예. 이번 2차 공동위원회에서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모든 절차를 국내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진행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걸 놓고 이제 언론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백기를 들었다. 결국에는 뭐 한 달여 만에 바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조금 반박을 했죠. 사실상 변한 거는 없다. 우리는 항상 국익에 맞도록 이게 절차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든 걸 조사해 보고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었고 이번에도 예. 사실상 개정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나가지만 국내 여러 가지 절차를 통상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개정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목표로 조사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는